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확통을 공부할 때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합, 곱, 그러니까 더하기랑 곱하기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가 되게 관건이 되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사칙연산을 써야 되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 특히 확통에서는 이 더하기랑 곱하기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내가 알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 틀리고 나서 아 맞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건 공부한 거 아니야, 그치? 틀리지 않게 푸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되고, 틀리지 않게 풀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산 하나하나에다가 정확한 의미를 부여해서 제대로 이해해서 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합과 곱은 언제 쓰냐? 합은 일단 더하기죠. 곱은 일단 곱하기야. 합은 또는일 때 써요. 곱은 그리고일 때 써요. 선생님은 항상 친구들한테 또는 인지 그리고 인지를 판단하고 연산을 쓰라고 이야기하거든. 너희들이 틀리는 이유를 보면 보통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대충 생각해서 곱하기를 써야 되는데 그냥 더하기를 쓴다거나, 더하기를 써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곱하기를 쓴다거나 할 때 보통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산을 쓸 때는 그 연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 자, 더하기는 또는일 때 쓰는 거야. 곱하기는 그리고일 때 쓰는 거야. 또는이랑 그리고의 차이를 우리가 언제도 한번 배웠냐면 집합에서도 배웠거든요. 집합에서 또는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집합 A랑 집합 B에서 A 또는 B라고 하면 요 경우지. 뭐냐면 A 합집 B. 이때도 또는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합집합이라고 했죠. 합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수학에서 또는은 합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곱셈은요. A랑 B가 있을 때 A 그리고 B라고 하면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 거지. A도 그리고 B도 동시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합은 또는 곱은 그리고라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시키고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에다 한번 생각을 녹여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야. 중국집에 짜장면이 2가지, 짬뽕이 3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짜장으로 뭐가 있을까? 그냥 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니 짜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짬뽕으로는 뭐가 있지? 짬뽕으로는 그냥 짬뽕이 있고 그 다음에 홍합 짬뽕이 있고 그 다음에 차돌 짬뽕이 있는 거야. 생각만 해도 맛있겠지. 이렇게 메뉴판에 있어요. 근데 나영이가 짜장면 또는 짬뽕을 하나 고를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메뉴판에서 5개의 이 메뉴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야. 그럼 나영이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렇지, 5가지. 방금 우리가 어떻게 했어? 2 더하기 3을 했다. 이거야. 되게 당연하게 여겨요. 어떨 때? 또는일 때 덧셈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번에는 곱하기 한번 해볼 거예요. 치킨집에 치킨이 3가지, 콜라가 2가지가 있어. 나영이가 치킨 1가지랑 콜라 1가지를 모두 고를 거예요. 치킨 1가지와 항상 문제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치킨 1가지와 콜라 1가지를 고른다는 건 치킨 1가지 또는 콜라 1가지를 고른다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지. 그치? 치킨 1가지 또는 콜라 1가지를 고르면 나영이는 하나를 골라야 돼. 딱 하나만 골라야 돼. 근데 치킨 1가지와 콜라 1가지를 고른다는 것은 치킨 1가지 그리고 콜라 1가지를 골라서 총 2개를 고르는 거예요. 아까 한 것과 분명히 다른 문제라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야. and.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치킨이 몇 가지냐면 3가지거든요. 프라이드, 그 다음에 양념, 그 다음에 마늘 이렇게 있고 콜라는 펩시가 있고 코카가 있어. 이렇게 해서 치킨 3가지, 콜라 2가지가 있는데 나영이가 치킨 1가지 그리고 콜라 1가지 이렇게 고를 거예요. 그러면 치킨 1가지 어떻게 돼? 요거, 콜라 1가지는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고르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가능한 게 어떻게 되는지 봐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어떻게 됐어? 6개가 됐지. 왜 6개일까? 그렇지. 각각이 2개씩인데 경우가 3가지가 있으니까 2가지가 총 3가지가 있는 거야. 얘가 고를 수 있는 이 2가지의 케이스가 3가지 모두 동등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2를 3번 더 해도 되고요. 그쵸?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도 되고요. 2
곱하기 3으로 해도 돼요. 근데 그냥 편하게 여기서 3가지를 고르고요. 여기서 2가지를 고르고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리고로 연결하면 된다. 이 중에서 3가지 고르고 이 중에서 2가지 고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에다가 메뉴판을 내가 쓸 거야. 근데 후라이드 양념 마늘 3가지 중에 1가지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뒷칸에는 펩시콜라를 먹을지 코카콜라를 먹을지 1가지를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그리고 여기다가 쓸 수 있는 방법 2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그리고는 곱하기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답이 6이 되면 되겠습니다. 한국어가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문제를 내보면 은근히 많이 틀린다? 한번 읽어볼래? 자, 리스 분식점에서는 아래와 같이 김밥은 4종류가 있고요. 라면은 2종류가 있고 튀김은 3종류가 있어. 근데 A 학생이 들어왔어요. A 학생이 들어와서 얘가 고를 거래. 뭘 고르냐면 김밥과 라면을 각각 하나씩 고를 거래. 그러면 김밥 그리고 라면인지 김밥 또는 라면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김밥과 라면을 각각 하나씩이면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은 거야? 아니면 김밥이랑 라면 중에 하나만 먹은 거야? 그렇지. 각각 하나씩 주문했으니까 둘 다 먹은 거지. 그래서 김밥 요거 4가지 중에 1가지를 고르고 그리고 둘 다 먹은 거니까 그리고는 곱하기 그리고 라면은 2가지 해서 A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8가지가 된 거야. 따라왔어요? 이번에는 B 학생이 뒤이어서 왔대. B 학생은 라면과 튀김을 각각 하나씩. 라면도 하나, 그리고 튀김도 하나. 둘 다 먹었다는 뜻이구나. 그리고라고 대놓고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알아서 생각하는 거구나. 오케이, 이해됐어. 라면 2가지, 그리고 튀김 3가지. 둘 다니까 그리고 해서 요거 6가지예요. A 학생 8가지, B 학생 6가지인 건 구했어. 문제 끝까지 읽어볼까요? 이런 경우의 수? 그러면 A 학생 8가지, B 학생 6가지라고 대답해야 될까? A 학생 도 고르고 B 학생 도 고르는 거죠. 지금 A 학생만 오거나 B 학생만 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A 학생 도 오고 B 학생 도 오는 거거든? 그래서 A 학생이 고를 수 있는 방법, B 학생이 고를 수 있는 방법 8가지와 6가지를 곱셈으로 연결해야 돼. 그리고니까. 얘도 고르고 얘도 골라. 얘도 먹을 거고 얘도 먹을 건데 이거 그리고야. 그치? 둘 다 하는 건 그리고야. 따라서 곱셈으로 연결해서 6, 8에 48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이게 진짜 정답입니다. 먹는 게 좋긴 한데 시험에 먹는 것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에 나온 먹는 게 아닌 것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집합 문제. 집합 문제를 푸는 팁이 또 있거든. 집합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 어떤 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해요. 집합에서 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할 때 선생님이 주고 싶은 팁은 누구의 입장? 그렇지. 대답한 친구 있나? 선생님 반 친구들은 이거 이제 대답 엄청 잘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세요. 집합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의 입장이에요. 원소 하나하나의 입장을 생각해주면 돼. 확통을 잘하는 방법 중에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감정이입하는 거거든요. 약간 쟤네 입장이 실제로 되는 거야. 그러면 안 틀리고 잘 풀 수 있어. 뭔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틀리는 일이 좀 적거든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전체 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에는 1, 2, 3, 4, 5, 6 해서 6개의 원소가 있어요. 이 전체 집합 안에 뭘 넣냐 하면 부분 집합 A랑 B를 넣어. 근데 얘들아, A랑 B가 무슨 관계지? 그렇고 그런 관계는 아니고 A랑 B가 있는데 이렇게 살짝 걸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예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구 안에 누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굳이 그렸어. 그럼 나는 A랑 B가 겹친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그린 걸까?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이런 경우를 한 번에 다 얘기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든 거야.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원소를 집어넣을 건데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싹 다 최대한 만들어주는 거야. A에만 있을 수도 있고요. B에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A랑 B에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 데도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 말고는 없지. 잘 생각해봐. 다른 거 있어?
없지. 저 집합에 있는 원소가 여기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다 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리면 뭐가 없지? B에만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자동으로 B 안에 A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저 1, 2, 3, 4, 5, 6을 여기에 하나도 안 넣었어? 그러면 그때는 A랑 B가 서로소. 서로소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단어의 뜻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정의를 알아야 풀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서로소? 아, 이거겠지? 요 정도? 그러면 확률 싸움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 학생인데 저 서로소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심장이 쿵했어. 그래서 이 문제 푸는데 자신감이 살짝 없었어. 그러면 공부할 때 동그라미 쳐놓고 그거 정의 노트에다가 적는다. 선생님이 노트 정리하는 방법 알려줬지. 거기에다가 서로소 땡땡 집합에서 서로소는 뭐냐 하면 A 교집합 B가 서로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서로 겹치는 게 없을 때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는 거거든. 집합에서 서로소의 개념은 수에서의 서로소의 개념과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서로소라는 것에 대해서 집합에서의 개념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에서의 개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집합에서의 개념은 얘가 맞습니다. 그러면 수에서 서로소의 개념은 뭐였지? 나온 김에 복습 한번 해볼까? 수에서 서로소라는 건 겹치는 게 없다는 거잖아. 이것도 겹치는 게 없다는 거잖아. 뭐가 겹치는 게 없냐면 약수가 겹치는 게 없는 거야. 예를 들면 2랑 3? 이런 거? 근데 2랑 4는 서로소가 아닌 거야. 약수가 2가 있으니까. 근데 약수가 아예 안 겹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수가 1만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조금 있어 보이게 어떻게 정리를 하냐 하면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하죠. 자, 그러면 서로소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알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거예요. 이거의 서로소인 두 부분집합,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이라는 것을 저렇게 바꾸어서 얘기한 거야. 수학도 번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서 우리가 보기 쉽게 꼭 적어둬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때 두 부분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를 묻고 있어. 그러면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원소 1이야. 안녕? 나는 1인데 나 어디 들어가지? 나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여긴 들어가면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되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 그랬잖아. A 교집합 B가 공집합 없대니까?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요. 애초에 시작을 이렇게 해도 돼요. A랑 B가 서로소니까 이렇게 그려서 시작해도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는 게 지금 분명한 거니까 다시 그러면 1이라는 원수한테 물어봐. 너 어디 들어갈래? 나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야. 이해됐어? 1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2, A만 들어갈 수도 있고요. A랑 B에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집합의 입장으로 보지 말고 원소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야. 난 1이었어. 자, 이제 나는 2야. 안녕, 나는 2야. 나는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지? 야, 너도 세 가지지 뭐 다를 이유가 있니? 그치? 2는 특별 대우해줄 필요 없잖아요. 1이 들어가 있어도 2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쵸? 그런 조건은 문제를 다시 읽어봐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2도 당연히 세 가지입니다. 3은 다른가요? 3도 당연히 세 가지지 뭐. 그치? 야, 너도 세 가지, 너도 세 가지, 너도 세 가지, 너도 세 가지야. 이제 침착해야 돼. 이거를 이 나와 있는 이 경우의 수들을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1을 넣거나 2를 넣는 건가? 그러니까 1만 넣어도 되나? 이 전체 집합 안에 1만 넣어도 되나? 1만 넣는 건가? 아니죠. 지금 1, 2, 3, 4, 5, 6의 모든 자리를 다 정해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집합 안에 1, 2, 3, 4, 5, 6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원소가 여기 들어갈지 결국은 다 정해줘야 끝나는 거잖아.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전부 다 완벽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요. 이걸 그리고라고 하죠. 1도, 그리고 2도, 그리고 3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리고니까 곱하기로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3의 6제곱이 되는 거지. 자, 이 문제의 정답은 3의 6제곱이고 집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요. 자, 방금처럼 전체 집합을 1, 2, 3, 4, 5, 6이라고 해볼게. 이때 A, B의 그냥 순서상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 A, B의 그냥 순서상, 그러면 A랑 B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때 A랑 B는 이렇게 걸쳐진 것까지 전부 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A는 B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미리 나눌 필요가 없고요. 집합의 각각의 원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걔네들이 누군가 어디가 들어갈지 이렇게 정하잖아? 예를 들어서 1은 여기요, 2는 여기요, 3 여기, 4 여기, 5 여기, 6 여기 이렇게 정해버리면 저절로 A는 B 안에 들어간 거야. 여기 아무도 안 들어갔으니까 없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영역이 있다고 해서 공집합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푸는 이 상황에서요. 그냥 우리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주는 것뿐이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1의 입장, 원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 1이 가능한 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아무 조건이 없어. 지금 별 조건이 없이 그냥 내가 이 부분집합 A의 순서상을 물었으니까 이때 1이 가능한 건 네 가지예요. 2가 가능한 건 역시나 네 가지예요. 3이 가능한 건 역시나 네 가지예요. 4도, 5도, 6도 전부 다 네 가지씩이 있겠죠. 그리고 자, 1도 여기 들어가야 되고 2도, 3도, 4도 전부 다 그리고지 1, 2, 3, 4, 5, 6 전부 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로 연결을 해줘서 이 경우의 수는 4의 6제곱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요, 전체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 똑같아. 쟤랑 똑같은데 이번에 내가 주고 싶은 문제는 그냥 부분 집합 A, B가 아니고요. 두 번째, 조건이 하나 추가됐어. A 안에 B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전체를 기준으로 A를 먼저 그리고 그 안에다가 B가 들어가게 해주면 되지. 무조건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다시 집합에 있는 원소의 입장으로 생각해주는 거야. 1이 가능한 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어떻게 되는 거야? A, B 동시에 있거나 A에만 있거나 B는 안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1이 가능한 거 세 가지, 2도 세 가지, 3도 세 가지 전부 다 세 가지 해서 3의 6제곱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집합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오면 누구의 입장? 원소의 입장.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덧셈 법칙과 곱셈 법칙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알아봤어요. 사실 이 문제 말고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 더하기랑 곱하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경우의 수 파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연산이 덧셈과 곱셈이니까요. 자, 이렇게 덧셈과 곱셈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상하게 틀리는 일은 없어질 거예요. 점점 정답의 확률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선생님이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